메를린 오초아는 1999년 11월 16일에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릴 때 가족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 시카고로 이주했습니다. 메를린의 가족들은 그녀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소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유지했으며 사교적이면서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수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를린이 15살이었을 때 그녀는 요바니 로페즈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메를린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2016년에 아들 조슈아를 낳았고 그녀와 요바니는 아직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그녀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2018년이 됐는데 메를린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매우 행복하기도 했지만 메를린에게는 씁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합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공부를 계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헬프 어 시스터 아웃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임산부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메를린은 이 그룹에서 46살의 클라리사 피게로아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2018년 초에 클라리사는 24세의 딸과 20세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병에 걸려 사망하였고 클라리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2018년 10월에 클라리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리사는 난관결찰술, 난자를 자궁으로 전달하는 난관을 묶는 수술로 영구적인 피임을 하는 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신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영상이나 아기 방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 중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의 이름의 글자로 장식된 부분들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에 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난관을 묶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클라리사는 맹장 수술을 받으면서 묶은 것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헬프 어 시스터 아웃 그룹에 가입한 클라리사는 그곳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5월에 출산을 할 사람 있냐는 글입니다.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고 그녀는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어서 2019년 3월 5일 메를린도 같은 그룹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5월 10일이 예정일이고 아이를 위해 많은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아기용품을 살 여유가 없어요. 그녀가 쓴 글입니다. 클라리사는 그 게시물에 응답했고 아기 옷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메를린은 클라리사의 제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건을 받기 위해 어디서 만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리사는 메를린에게 4월 1일에 자기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오라고 했고 메를린은 순진하게 동의했습니다. 메를린이 클라리사의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은 뒤 클라리사는 딸 데지레에게 무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을 죽이고 그녀의 아이를 훔치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데지레는 충격을 받았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클라리사는 딸에게 능글맞게 웃어넘기며 농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지레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며칠 지나 메를린이 클라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클라리사와 데지레 그리고 데지레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느끼기에 클라리사와 데지레는 이상하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녀끼리 조용한 곳에 가서 비밀스럽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남자친구는 메를린에게 어떤 짓이든 한다면 데지레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데지레는 4월 1일이 만우절인 걸 모르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글을 달랬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메를린은 그 집에서 아기 용품들을 챙겨갔습니다. 3주가 지나고 4월 23일 메를린이 학교에 있을 때 클라리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줄 옷과 유모차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웠던 메를린은 오후 3시경에 파가소에서 아들을 데리러 가기 전에 그녀의 집에 들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학교를 나와 클라리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타가소에서 메를린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를린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메를린에 대해서 들은 게 있거나 본 적 있냐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뻔만 추리를 했습니다. 임신 중인 메를린의 산통이 너무 빨라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역시 그녀의 행방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메를린에게 정말로 나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메를린을 해쳤을 가능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용의자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용의자는 메를린의 남편이 됐습니다. 메를린의 가족들은 그가 딸에게 무슨 짓을 했던 것이고 그는 지금 은폐를 하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녀를 해할 수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식구들이 본인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하기 위해 그는 경찰을 만나야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내를 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짓말 탐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72시간 동안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다시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지하게 조사를 시작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메를린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금방 단서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메를린이 사라지기 전에 클라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시간부터 장소까지 모두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경찰에게 전달됐습니다. 클라리사를 찾아 나선 그들은 그녀가 얼마 전에 막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클라리스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메를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리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예전에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메를린이 그녀의 집에 왔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형사들은 그녀의 병원 기록을 조사하니 분만 기록이 없습니다. 즉시 아기와 클라리사에게서 DNA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라리사는 아기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메를린의 남편인 요바니가 친부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수색영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클라리사의 집을 수색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세척액과 표백제가 대량으로 발견됐고 복도, 거실, 욕실에서 불의 탄옥과 혈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의 쓰레기통에 메를린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클라리사의 딸 데지레는 본인도 메를린을 해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메를린이 그녀의 집에 왔었는데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사진 앨범을 보여주며 그녀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습니다. 이때 클라리사는 메를린 뒤로 몰래 다가가 케이블로 목을 감았습니다. 메를린이 방어하기 위해 케이블 사이로 손을 집어 넣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클라리사가 딸에게 똑바로 하라고 재촉했고 딸은 그녀의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메를린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9개월 된 아기를 강제적으로 뱃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사는 9일 일에 전화하여 자기가 방금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클라리사는 아기를 데리고 밖에서 구급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집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하게 그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클라리사에게서 출산 후에 볼 수 있는 징후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클라리사는 아이가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아이의 의료비와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며 모금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5월 15일 클라리사와 딸 데지레는 1급 살인으로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클라리사의 남자친구는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클라리사의 남자친구 보박은 4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리사 모녀는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요바니와 메를린의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메를린이 숨을 거둔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야디엘로 붙여졌습니다. 생전에 메를린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위독한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디엘은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아버지인 요바니가 잠시 안아줬을 때 눈을 뜨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감았고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를 저버린 채 2달 후 야디엘도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아이의 마지막 필사적인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정의가 실현되어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